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좀 따뜻한 저녁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약 복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이 100세까지 산다는 게 그저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텐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을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봤을 때, 유년기 또 성인기를 지나서 맞이하는 이 노년기가 인생의 이 3분의 1이라고 봐도 무려 30년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제는 이제 단지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세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가 훨씬 중요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이 요새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고령 친화적인 이 의료 시스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 핵심 요소는 이 4가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들인데요. 하나씩 보면 먼저 이 What Matters라고 해서 중요한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려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르신은 뭐 남은 생애에 여기저기 아픈 이런 통증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약은 좀 최대한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각자 이런 어르신들의 가치관이나 뭐 선호도, 이 희망사항을 고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이 치료 방향을 잡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마인드라고 해서 이 마음이나 기분 같은 이런 정신 건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우울증 같은 이 문제들이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빌리티라고 해서 활동성, 그러니까 이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도움이나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걸 목표로 두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이 메디케이션, 이 약물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실 겁니다. 약은 분명히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죠. 그렇지만 양날의 검처럼 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이 약이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들이 나머지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정신 건강 혹은 이 활동성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로 이 약물 부작용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 그래프가 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약물 부작용을 겪으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우리 몸의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이런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약물을 처리한 능력이 예전만 못해지기 때문인 그 이유가 클 것 같습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런 세대 간의 이 약물 부작용 발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량돼서 개선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좋지만, 그만큼 이 약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같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 자체의 부작용만이 문제의 다는 아니고 연세가 드시면서 이 약을 드실 때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지니까 이 약봉투에 적혀 있는 이 작은 글씨들이 잘 안 보이시기도 쉬울 거고요. 또 이제 귀도 예전만큼 좋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제 의사나 약사가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도 정확히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또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억력 문제인데요. 내가 오늘 아까 약을 먹었던가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약을 드시는 시기를 깜빡 놓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약을 안 먹었지 하면서 또 같은 약을 2번 드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약물 치료가 이 효과를 가장 잘 보려면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꼭 필요한 약을 이 정해진 방법대로 잘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들 때문에 올바르게 이 약을 복용하시는 게 이제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약을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주의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약을 복용하실 때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더 두는 게 이제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소아과 수업에서 처음 듣게 됐던 말인데요. 아이들이 이 단순히 어른보다 작은 사람인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아이들은 이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과 완전히 좀 다른 독특한 특성을 동시에 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에 걸려도 증상이나 경과가 어른들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약을 쓸 때도 단순히 뭐 어른 용량의 뭐 절반 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서 주면 안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이들만의 어떤 특별한 이제 용법이나 용량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를 이제 따로 두고 이 소아 환자를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고 이제 진료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어르신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르게 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듣던 약인데 이제 어르신한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같은 용량의 약을 드셔도 훨씬 더 세게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이 특별한 관리를 따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약을 드실 때는 특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부터 이 각 단계가 젊었을 때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을 삼켜서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삼켜서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흡수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먹은 약이 이제 위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이 과정이 비교적 좀 규칙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는 이제 위장 기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약이 때로는 너무 천천히 흡수되거나 혹은 또 너무 빨리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약이 흡수가 되면 이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약들 중에 진정제 같은 약들은
이 지방에 더 잘 녹아서 이 남아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양의 진정제를 드셔도 아무래도 이제 체지방이 많아진 만큼 몸에 더 오래 축적돼서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대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간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젊었을 때는 간이 약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사시키고 분해를 시켰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간 기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약이라든지 뭐 당뇨병 약을 드시게 되면 약효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약이 제 기능을 다했으면 배출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신장에서 약물을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나이가 드시면서 이 과정이 느려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이제 몸에 필요 이상으로 좀 오래 남아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 단계가 이 젊었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같은 약이라도 어르신들한테는 전혀 다르게 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 몸의 기능이 이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복용하시는 약의 개수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거의 뭐 90% 이상은 어르신들이 적어도 만성질환을 1개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절반 정도의 어르신들에서는 뭐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에 따라서 드시는 약의 개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에서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의 절반은 드시는 약이 5가지가 넘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다고 이런 결과가 보고된 바도 있고요. 이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이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약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부작용 발생 위험도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 많은 약을 드시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드시는 약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상호작용이 약이랑 약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평소 뭐 즐겨 드시는 음식, 식품과도 때로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질환 자체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뭐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기들이 우리 몸에서 약을 처리하는 주요 장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이런 장기들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약물 부작용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약을 되도록이면 아예 안 먹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특히 뭐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뭐 당뇨병 같은 이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더 위험한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 위험성들을 이제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되 만약에 이제 새로운 약을 새롭게 추가를 하시거나 이제 변경하시게 될 때 꼭 이제 주치의나 이제 약사와 자주 상담을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야 이런 위험을 좀 미리 피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이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는 게 단순히 이 뭐 질환이 하나씩 늘게 되면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상황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을 보면은 어르신들이 보통 여러 진료과를 따로따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면
뭐 관절이 아파서 뭐 정형외과를 이제 다니시다가 뭐 혈압 때문에 이제 심장내과 가시게 되고 또 이제 혈당 관리하시러 또 내분비내과 가시게 되고 또 이렇게 각각의 이 진료과에서 따로 처방을 받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약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흔히들 생기시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또 뭐가 더해지냐면 약국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사드시는 일반 의약품이나 뭐 이제 온라인몰 같은 곳에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서 드시는 여러 뭐 건강기능식품들 또 뭐 거기에 뭐 한약까지 드신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약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기가 쉽죠. 또 이런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약을 드시다 보면 이제 경과에 따라서 약 용량이나 이 종류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전에 만약에 이제 미처 다 못 드시고 남은 약을 그대로 이제 보관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무슨 약이었는지도 헷갈리고 또 이제는 이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약일 수도 있는데 무심코 또 드시는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처방 연쇄 작용입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약의 부작용이 만약에 생겼다고 할 때 이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약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그렇게 처방 연쇄작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원래 없었던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미처 약의 부작용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게 될 때,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처방 연쇄작용이 잘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약을 드시다가 어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때 이거를 환자분도 미처 이 약 때문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료진도 이거를 약 때문이라는 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질환,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이거를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또 이 새로 처방받은 약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증상이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약이 또 계속해서 필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약이 하나씩 늘게 되면 이제 부작용 위험도 이제 비례해서 계속 커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이제 우울감이 있어서 이제 우울증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셨다고 하면, 근데, 일부 이 우울증 치료제는 잠이 안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때문에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이 불면증 때문에 또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병원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수면제를 또 처방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또 일부 수면제는 입이 마르게 하거나 또 변비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거에 맞게 또 다른 약을 처방받게 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약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흔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허리나 관절이 아파서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소염진통제 드시다 보면은 뭐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불편해지시는 경우가 간혹 생기십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소염진통제 때문에 이제 다리나 이렇게 몸이 좀 붓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진통제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위장약이나 아니면은 이 부종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를 처방받거나 하게 될 경우에 간혹 이게 추가로 받은 약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어지럽다 보니까 뭐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시게 되면 일단은 먼저 지금 드시는 약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한 번쯤은 이제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나 약사한테 우선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만약에 내가 이러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게 혹시 제가 먹는 약 때문일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또 불필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처방 연쇄작용을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약들은 이제 특히 어르신들한테 문제를 더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는데요. 뭐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실 수 있는 약물 부작용 증상이야 뭐 다양한데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이제 속쓰림이나 뭐 울렁거린다거나 이런 위장 장애가 간혹 이제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뭐 식사를 꼭 챙겨 드시고 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방해준 의사랑 상의를 하셔서 위장보호제를 좀 추가로 함께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게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어지러움 증상이 또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혈압 약이라든지 일부 약은 또 우리 몸에 어떤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수면제나 뭐 진정제, 뭐 우울증 약 같은 것들도 어르신들에서는 더 이제 좀 나른하게 하거나 좀 졸리게 한다거나 해서 좀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낙상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에서 특히 알고 계시면 좋을 이제 부작용 중에서는 몇몇 약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작용들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잘 나타날 수 있는 약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졸리고 어지럽고 이제 변비나 시야가 흐려지는 거, 뭐 입이 마르는 거, 뭐 소변 보기 힘든 거 이런 증상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약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아마도 이 항콜린성 약물이라고 하는 이 항콜린제에 관련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우리 몸 곳곳의 장기들의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뭐 심장, 뭐 혈관, 뭐 호흡기, 뭐 위장이나 방광, 뭐 정말 많은 곳에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일부 약물들은 이 아세틸콜린 작용을 억제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신경을 좀 진정시켜서 우리 몸의 일부 기능을 좀 느리게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좀 막아서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제 항콜린성 약물이라고 부르는데 뭐 흔히 우리가 약국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감기약이나 뭐 일부 뭐 우울증 약이나 진정제, 뭐 알레르기 약에도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항콜린 작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스꺼움을 느낀다거나 방광이 좀 예민해졌을 때 이런 과민성 방광을 조절하는데도 유용하게 이제 도움이 되는 약들이고 우리가 항상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흔한 약물이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의 아세틸콜린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런 항콜린성 약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평소에 우리가 이제 침이 나오고 이제 소변을 보고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이런 항콜린성 약물을 드시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이제 하라고 보내는 신호가 좀 일시적으로 잠깐 막히거나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이 마르고 이제 눈이 침침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하는 이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쩔 때는 이제 뇌 신경들도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좀 일시적으로 느려지면서 기억력도 이제 순간적으로 떨어지거나 조금 몽롱해지거나 하는 이런 작용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항콜린성 부작용은 이제 이 약을 드시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인지하고 있고 잘 대처를 하시면 또 이 약의 원하는 효과는 얻으면서도 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관련된 증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약을 이제 임의로 그냥 딱 중단하시기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하셔서 이 용량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불편감을 느낀다고 하시면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이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되게 이제,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를, 자주 전 접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 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량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효과가 좋았던 약이라도 이 나이가 들면 몸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들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약물은 이제 근육통이나 우리 신경통에 흔히 쓰시는 진통제나 근이완제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관절염 같은 이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통증 때문에 이 진통소염제를 좀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좀 흔하신데요. 이게 뭐 처방받는 약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들에도 이제 이런 진통소염제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제 특히 어르신들한테서는 되게 이제 신장 기능에 조금 영향을 주거나 이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신부전을 악화시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약들이 위장을 상하게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특별히 평소에 속 불편감이 없으시다가도 갑자기 이제 위궤양이나 위장출혈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염 진통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된다면 이 이제 위장 보호제를 같이 이제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약을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에서 이제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근이완제 또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은 어르신들에서 특히 이제 어지럽게 하거나 이제 졸리게 하거나 좀 나른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또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약물은 아스피린인데요. 이제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아스피린입니다. 이 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할 목적으로도 흔히 이제 사용돼 왔던 좋은 약물이죠. 근데 이 아스피린이란 약도 이제 위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특히 이제 심장 질환이나 어떤 뇌졸중을 앓은 적이 없는 분들 혹은 그런 질환을 더 일으킬 위험이 높은 그런 해당되는 어떤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는 분이 단지 이제 예방 목적으로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경우는 이 얻는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아스피린이 본인한테 좀 적합한지를 꼭 의료진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제 드실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약물은 이제 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항불안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젊은 분들보다 더 체내에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 드시고 다음 날까지도 어지럽거나 좀 뭐가 혼란스럽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밤중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넘어지시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약물은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일부 당뇨병 약이죠. 어르신들은 이제 입맛이 없으시거나 해서 식사 거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적게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이럴 때 이제 특히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뇨병 약제 드시고 계시는데 막 식은땀이 나거나 너무 지나치게 허기진다거나 뭐 손이 떨리고 뭐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 인한 어떤 저혈당 증상은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꼭 이제 당뇨병 약이나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다 그러면 이제 규칙적으로 적정량의 이제 식사는 꼭 이제 챙겨서 하시고 또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의를 하시면 좋을 약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항콜린제 약물들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에도 이 항콜린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마르신다거나 시야가 조금 전보다 좀 뿌옇게 흐려진다거나 소변 보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먹는 약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지 한번 좀 의심을 해보시고 이제 요런 걸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런 약들이 무조건 어르신들은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질환에 따라서 이제 꼭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약들을 드실 때 평소보다 좀 더 주의 깊게 이제 내 몸을 관찰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절대로 되도록이면 이제 의료진하고 상의 없이 임의로 좀 약을 끊으시거나 중단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 이제 몸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시더라도 이제 꼭 이제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 후에 이제 조절을 하시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약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복용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부터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모든 약물들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두시라는 건데요. 특히 만약에 새로운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약물 목록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뵀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평소 드시는 약이 뭐였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처방받아 드시는 약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약국에서 사 드시는 약이나 뭐 비타민,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이런 모든 복용하시는 이제 약들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비타민이나 뭐 어떤 식물 성분의 약이라도 다른 약이랑 상호작용을 일으킬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목록을 다 만들어 두시면 좋고, 각 약의 이제 이름이나 이제 복용량,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뭐 이제 어떤 용도로 이 약을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약이 이제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뭐 용량이 변경되거나 할 때마다 이 목록을 이제 그때그때 이제 업데이트해서 항상 이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면은 좋고요. 이런 목록을 이제 지갑에 넣어두고 다시 다니시다가 이제 병원이나 약국 가셨을 때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할 수 있으면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오래된 약을 이제 다 정리하시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집에 약통이나 이제 서랍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처방 받고 나서 미처 이제 다 못 드신 약들, 이거를 이제 버리지 않으시고 좀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지난 약들인데도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나중에 보관하셨다가 이제 비슷한 증상 생기면은 또 이제 드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항생제라든지 하는 약들은 이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오래된 약들은 이제 성분이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사나 따로 이제 약사가 안내하지 않은 이런, 약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은 약들은 폐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때제때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돕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재밌는 통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 65세 이상 이 어르신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통계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결코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니죠.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떨어지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우선은 이런 요일별로 이 칸이 나눠져 있는 약통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제 일주일치 약을 이제 미리 넣어 두실 수가 있는데, 어떤 약통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까지 구분되어 있는 약통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각 칸을 보고 아까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아직 안 먹었는지 이런 거를 걱정을 좀 덜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알람 기능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알람 기능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8시에 뭐 혈압약 뭐 이렇게 알람을 맞춰 두시게 되면 이제 깜빡하실 일이 좀 아무래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요즘은 또 약 복용 관리해주는 또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료실이나 이제 약국에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의사나 약사, 이 의료진하고 복용 이 계획을 꼼꼼하게 상의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3군데를 다니시는데 각각 그 다른 약을 그 각각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서 이게 뭐 하루에 막 약을 드시는 횟수가 뭐 10번이 넘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약 복용하는 이 복용 방법이 복잡하면 약을 제때 드시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약들을 좀 이제 하루 뭐 1번이나 하루 2번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횟수를 좀 조정할 수는 없는지 이 처방한 의사와 한번 이제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의사나 약사랑 좀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신 이 약들을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주치 한 분을 정해 두실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고, 최소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제 주치의랑 이제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좀 한번 이제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주치의나 약사랑 이제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 복용 약물의 그 목록을 이제 만들어 두셨다가 정기적으로 공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일부 약은 이제 더 먹을 필요가 없거나 또 이제 불필요하게 드시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을 조금 줄여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약이 정말 이제 저한테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은 이 약 먹는 이 시간을 좀 더 좀 단순하게 좀 바꿔주실 수 있는지, 조절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물어봐 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 몸이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약을 이제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의사나 약사랑 이제 상의 안 하고 이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거는 이제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약 같은 경우도 이제 드시다가 혈압이 만약에 좀 이제 안정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약을 끊으시면 갑자기 또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약들은 이게 갑자기 중단하시면 안 되고 서서히 용량을 이제 천천히 줄이시다가 이제 끊어야지 안전할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중단하시기보다는
이제 반드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국을 방문하셨을 때 처방받은 약을 이제 받으실 때나 이때는 이제 약국에서 복약 안내지를 한번 꼭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약 받으실 때 약사님한테 이제 복약 안내지 꼭 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안내지를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혹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약사님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진료실에서 의사한테 미처 못 물어본 게 있었다 하면은 약사님한테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진하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약을 가끔 빼먹었다, 이번에 약을 잘 못 먹었다, 못 챙겨 먹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좀 망설이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이제 의사나 약사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을 좀 조정하고 세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원래 없었던 새로운 증상이 좀 나타나셨거나 약 효과가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낀다거나 뭐 하실 때는 이제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제 어떤 변화된 게 있으면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분의 이 증상이 본인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도 절대 그 다른 분이 드시던 약을 임의로 드시는 것도 이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 증상이 비슷해 보이시더라도 각자 이 건강 상태라든지 또 다른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약에 대해서 어떤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의료진하고 상의를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르신들이 약을 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뭐 방법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려 봤는데요.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드시고 있는 약을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스스로 잘 이제 인지를 하시고 스스로 이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처방받은 약을 그냥 이제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약이 이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늘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주치의나 약사 선생님과 이제 내 건강을 좀 함께 같이 관리해 나가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 좀 잘 소통하고 또 상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혹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어르신들 이제 약 복용하시는 것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님께서 어머님이 약을 많이 드시는데 뭘 드시나 세어보려고 하면 일부러 약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면 어머니께서 무슨 약을 처방받으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환자분 본인이 아니시면 이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분이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약을 처방받는지 조회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 본인 같은 경우는, 이 병원에 가셔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니시는 약국이 있다면 약국에 가셔서도 내가 저번에 조제받은 약이 뭐였는지 목록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새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뭐 식약처였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홈페이지에서 내가 무슨 약을 이제 처방받아 먹고 있는지 약 이름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이제 아마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밥을
안 먹어서 아침 약이 항상 남으신다고요. 네, 항생제 처방받은 게 이제 남아있는데 1년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다. 항생제 같은 처방약은 보통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항생제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마다 다른데, 대개는 뭐 2년, 3년, 뭐 5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제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시라면 약국에서 이 조제를 받아 오셨을 텐데 약국에서 이제 그 약을 구입해서 또 갖다 놓는데 그게 이제 바로바로 새로 이게 제조된 약을 갖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뭐 1년이 안 된 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방받은 게 남아 있는데 1년 정도 됐다면 이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가 지금은 이제 먹는 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크림이나 연고나 점안액 같은 이런 항생제라면 유통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년 정도 되셨다면 그냥 폐기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걱정인형님께서 항히스타민제 아디팜정이 틱 증상을 더 발현시킬 수도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살 남자아이인데 감기약 복용할 때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해서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대처 가능한 약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목을 좌우로 꺾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틱 증상이라기보다 이제 감기약 같은 이런 항콜린제를 먹게 되면 그런 어떤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만약에 이게 틱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린 이 소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틱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을 바로 먹이기보다는 어떤 행동치료라든지 이걸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생활습관 교정부터 먼저 좀 시도를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이제 처방을 하는 걸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대처 가능한 약을 일단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는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님께서 회사에서 독감 백신을 공짜로 맞춰준다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을 함께 맞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은 다른 종류의 백신인지 물어보셨는데 본인의 이제 전신 컨디션이 괜찮다고 하시면 이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은 같은 날에 동시에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동시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맞으신다고 하면 이제 같은 팔에 같은 부위에 맞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한쪽 팔에 뭐 독감 백신 주고 한쪽 팔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아마 접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가지 동시에 맞아도 무방하시고요. 나라에서 이제 독감 백신이나 이 코로나 백신을 둘 다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접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아예 이제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이제 동시에 한 번에 맞으시라고 권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고 또 독감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백신 종류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흰둥이와 푸드리님께서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가끔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우신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기립성 저혈압도 특정 약을 먹어서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혈압이 너무 낮을 때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약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립성 저혈압은 대개는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더 잘 생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일단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을 때 이제 머리로 이제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바로바로 몸을 일으킨다거나 누워있을 때 바로바로 이제 일어나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몸을 좀 일으키시고 이렇게 천천히 좀 움직이시도록 하는 게 기립성 저혈압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요즘 피곤하다고 했더니 내과에서 마늘 주사를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맞으면 이제 체력 증진에 정말 도움이 될지 혹시 몸에 나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늘 주사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이게 뭐 정말 마늘 성분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마늘에도 일부 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비타민 주사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타민이 부족하신 상태이신 분들은 이런 비타민 주사를 맞으시면 이 비타민이 보충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로가 회복되거나 조금 체력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고 또 평소에 비타민이 몸에 부족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이제 비타민 주사를 맞으시더라도 크게 느껴지는 효과는 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서 몸에 나쁘지는 않을지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일반 비타민 B로 구성된 이 비타민 주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대개는 이제 그렇게 독하거나 해로운 주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내 몸 전신 상태가 어떤지 기저질환이 어떤지는 이제 이 주사를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꽤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 먹던 약이 어떤 게 있던가 하고 한번 이제 다 꺼내보시고,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